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북한의 유력 인사인 김성해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락도 안 되고 주기로 한 돈도 지급되지 않자 내 목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화를 냈다라고 전해진 걸로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걸 취재했습니다. 김성해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김성해가 왜 이토록 목 날아갈 걱정을 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북한 인사들이 왜 이렇게 버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때는 알려지기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형보다 아우가 낫다라고 면박을 북한 인사가 주더니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북한 김성해도 목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버럭했다는 겁니다. 버럭.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안개. 오늘 동아일보가 3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개, 과연 어떤 기사일까요? 하는 총재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안개가 가득할 땐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된다.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에 계속 올리다가 이번에는 올리지 않은 겁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면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물가의 금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반박. 한겨레 신문 5면에 쓰고 있는데 누구의 어떤 반박일까?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법 천지 땐 대문 닫아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단호히 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 비명계, 조홍천 의원 등은 부결은 되더라도 당대표는 내려와야 한다. 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 내려놓을 생각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팀.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원팀 정신이 중요한데 오늘 나온 이 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팀 코리아를 주문했습니다. 수출 전략 회의, 4차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한 건데 영화배우 박성웅 씨도 나왔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팀 코리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수출액 목표가 6,850억 달러다라고 구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오르면. 전제 조건이죠. 무엇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거를 좋다고 해야 할까요? 다행이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이혼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술이 좋아진 게 아니라 집값 오르면 갈라서자. 갈랐을 땐 갈라서더라도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집값 오르면 갈라서자. 이혼을 참고 있다라는 조선일보의 진단입니다. 그리 좋은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이혼율은 줄었지만 부동산 값이 최근에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혼을 못하고 참고 있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길 바라는 경제계 한쪽에 강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혼할 텐데 이거 어떡하죠? 4주 해봅시다 라는 유명한 신구 선생의 말처럼 부동산값 회복되더라도 4주만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요새 연일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 검찰을 비난하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깡패라더니 이번에는 오랑캐라고 합니다. 깡패와 오랑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깡패와 오랑캐, 그리고 무법천지도 얘기했고요. 반면 검찰총장은 하늘의 그물을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가 난무합니까? 좀 직설적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랑캐, 깡패가 이쪽에선 동원되니까 검찰에선 하늘의 그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촤악 하늘의 그물을 친다는 건데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항변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셉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호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깡패라는 말을 또 한 번 썼습니다. 윤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건 수갑을 찬 나의 모습이다 라며 강도와 깡패가 담장을 넘는,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소위 담장을 높여야 된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어떻게 들었습니까? 깡패라는 말이 지금 연이어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할 짓이냐 깡패가 할 짓이지라고 깡패 비하기도 했었는데 뭐 대선 때부터 밀착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언어를 보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한 얘기입니다. 예. 깡패를 시종일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 깡패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고요. 무법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그 성남시가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수천억 대 배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깡패 눈엔 깡패만 보인다 이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언어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한 변호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켜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인성과 인식에 대한 국민적 비판들이 상당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적 발언을 쏟아내게 되는 건 부메랑이 돼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기 의원께도 발언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난의 수위가 이렇게 높아집니까? 깡패, 무법천지, 도둑, 뭐 강도, 오랑캐 잠시 후에 듣겠지만 오랑캐란 말은 좀 잘 안 쓰는데 요즘.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강도가 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그에 반발하는 이재명 대표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사로 고백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냐라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굉장히 또 유명한 일화죠. 그거를 비유해서 아마 깡패라는 이야기를 썼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남욱이나 유동규 같이 대장동을 확실히 좀 깊게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석방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재명만은 구속 후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이유도 없고 증거인멸을 이미 할 수도 없는 압수수색을 300차례 이상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이재명을 구속
한 후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고 무리한 수사의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있던 수사를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라고 했던 거기에서 깡패를 인용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대꾸했을까요? 이번엔 한 장관의 대꾸입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건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깡패를 깡패라고 뭐라고 했다고 민주당은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한 장관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 판사 앞에 가서 하시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인데 왜 안 나가냐. 사실 이거 약간 좀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메롱메롱 좀 나가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깡패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 써도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종훈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야당 대표가 또 그런 말 써도 되냐 이제 그렇게 또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막다른 골매에 몰려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조급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폭, 오랑캐, 깡패, 뭐 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거 자체는 사실은 야당의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 반박은 싹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요. 언론에서는 깡패, 오랑캐 그런 얘기만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사실 본인에게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제 기소될 거 아니에요. 기소되면 지금 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허접하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영장을 보면 굉장히 촘촘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증거 제시를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증거가 뭐가 있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다 해놨거든요. 검사하셨던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영장이 촘촘하다는 표현을 아주 썼어요. 촘촘하죠. 뭡니까? 그게 정확히 촘촘하다는 뜻이 뭡니까? 촘촘하면 영장에 낸 범죄 사실을 사실은 이제 증거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데 꼼꼼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유를 재면서 뭐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고 그런 걸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검사들이 용어군요. 영장이 촘촘하다. 그렇지. 촘촘한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작성했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뭐 약간 굉장히 허접하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백현동 있죠. 정자동 관련 있죠. 대북송금 있죠. 굉장히 이제 줄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랑캐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용어는 이제 뭐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랑캐보다 능가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극한 용어를 쓰게 되면 또 그런 비판일 수 있죠.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 나온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결이 중요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걸 굉장히 감정적으로 끌어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저런 용어 자체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쨌거나 판사 앞에서 얘기하시라라고 일종의 정치적 대꾸, 도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꾀죄죄하다라고 쓴소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대선에서 지고 뭐 그 인천에 그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당당하게 오면은 거취고 이런 거 가지고 그 누가 얘기를 할 거면 그러지 근데 만약 않겠어요? 그랬다가 구속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되면 어때요? 그래 되면은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 인셈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잘 아시잖아요. 당의 네. 원로시기도 하고. 네. 몇 가지 얘기했어요. 일단 뭐 대선 지구 국회의원 나가고 당대표 나가고 한 거에 대해서 뭐랄까 좀
꾀죄죄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구속되면 어떠냐 남 얘기하시지 좀 하는데 네. 당당하지 못하다 뭐 구속되면 어떠냐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참 유명한 일화가 예. 자기가 민천학년 사건 때 그 판사가 자기를 사형 구형하는 때 졸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인태 총장이 네. 그 정도로 큰 결을 갖고 있는 어. 초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형 어떻게 보면 선고하는데도 구형할 정도 좋을 정도면 뭐 구속은 아무것도 아니겠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대통령이 될 정도 청년운동하면서 민주화운동하면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 유인태 총장이 뭐 거저 먹으려 한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뜻입니까? 부분은 그러니까 왜 당 대표라는 걸 가지고 그 숨는 도구로 사용하느냐. 결기 있게 제 앞에 있는 장수답게 뚜벅뚜벅 말하자면 그 실질심사장에 가서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투쟁하고 그것이 만약에 실제로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거나 또 실제로 뭐 2심, 3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다음 대선은 솔직히 그야말로 뭐 거저 먹는 거죠, 어찌 보면. 아 오히려 이번에 네. 구속되는 게 거저 먹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결기를 본 큰 정치인, 즉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의 마이너리티의 이미지, 당 대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정진상, 김용 국회의원 한 사람 뭐 소위 친명계가 정승호원 빼고는 뭐 소위 특별 접견을 간 적이 있어요. 실체가 없다고 사실 겉으로 보기에 많은 뭐 일치 단결된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시멘트와 물기가 없는 모래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유인태 의원 말씀이 좀 쓰지만 한번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꾀죄죄하다, 예. 거저 먹으려 한다, 구속되라.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기자회견이 정말 꾀죄죄했어요. 한 번 더 꾀죄죄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야말로 기자회견을 내가 기대했을 때는 이번에 내가 어쨌든 나를 위해서 당을 뭐 다 힘을 받쳐준데 정말 고맙다. 예. 한번 사실은 내 말 한 거와 다르지만 이번에 불체포 특권 쓰겠다. 그러나 이 그 결의 이후에 나는 당당히 당원들과 합의하에 이선 후퇴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이 결기가 없었다.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 말처럼 뭐 판사 앞에서 할 얘기를 구구절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집중해야 될 민생에 집중한다 뭐 한다 뭐 어려움을 한다라는 얘기가 자기 기자회견의 분야 그 영역으로 그냥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위 김강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쫄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갖게 했고 그러니까 꾀죄죄하게 보이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꾀죄죄하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방금 마음 씀씀이나 하는 짓이 매우 좀스럽고 옹졸하다. 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매우 지저분하고 궁상스럽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꾀죄죄하다. 그런 뜻으로 쓰신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쨌든 이 그 과정 자체가 왜 갑자기 성남에 도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대구에 안동에 출마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으려고 계양에 가고 서로 뭐 송영길하고 바꾸고 그게 꾀죄죄한 거죠.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의총 분위기는 부결 쪽이 많았습니다. 체포동의안 27일이죠. 이제 주말 지나면 월요일입니다. 오후에. 그런데 같은 부결을 외치지만 소위 비명계가 말하는 부결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좀 다릅니다. 비명계가 바라는 부결 이후에 이 대표에게 바라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조홍천 의원입니다. 친명 의원들 말고는 속내 복잡하다.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은 당내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른 의원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대표가 부결 이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모양새에 대해서 서른 의원이 요구한 뜻이다. 다시 말해서 비명계는 부결은 하되 그 직후 이재명 대표가 당직에서 물러나라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셈입니다. 부결 이후에 당대표 사퇴, 이선 후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 안팎으로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사태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역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오랑캐 누굴 겨냥한 겁니까?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막 쳐들어오고 있으면 싸워야 한다가 혹시 그저 비명계 의원들을 겨눈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치 검찰들을 두고 오랑캐라고 한 거다. 검사를 두고 오랑캐라고 한 거다. 검사라기보다는 정치 검찰. 정치 검찰. 그러니까 사실 정치 검찰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횡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마치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정치 검사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정치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눈에 띄어가지고 본인의 이심양면을 꿈꾸는 그런 정치 검찰을 탓한 것이지 일선에서 정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인 검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방금 오랑캐라고 썼던 말은 정치 검찰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소장에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면서 이재명은 구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 검찰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 오랑캐라는 뜻은 이 중세 몽골어로 우랑카이 라는 말이 조선에서 오랑캐로 쓰여졌다라는 설도 있는데 소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을 오랑캐로 비유한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것은 분명하군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랑캐.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오랑캐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생각일 텐데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판해서 적이 있지도 않은데 가상의 적이 쳐들어온다고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여기에 대한 전쟁들을 일으키면서 함께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피폐하게 만들었던 아주 나쁜 지도자들의 선례들이 이곳저곳 세계사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민생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다음 총선 승리의 길에 매진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 사법 리스크 현장에 민주당이 다 올가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검찰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이 최종적인 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이 다 유죄로 드러나게 된다면 검찰은 오랑캐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오랑캐로 치부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민주당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한 몸처럼 움직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고민도 복잡해진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처음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된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하겠지만 그다음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없다는 위기감들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홍천 의원 표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부결 이후에 스스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걸 요구하는 당내 그룹이 있다. 네. 이런 걸 시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가 뭔고 하니 처음에 왔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여기서 만약 기각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추가 구속영장 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부결이 되고 난 다음 여론이 막 악화되고 나면 이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침몰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점점점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의 형국이라고 봅니다. 예, 여의도에서 뭐 워낙 이 정치인들이 비유를 잘 쓰기도 합니다. 과거 정치인들은 비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던 정치인들도 있는데 여의도에서 오랑캐라는 표현은 정말이지 생소합니다.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오랑캐라는 말도 들어보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오랑캐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랑캐 소리를 들은 검찰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오랑캐 소리 듣고 검찰은 어떤 대꾸를 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 많은 듯 언론 통해서보단 법정에서 듣고 싶다. 와라 들어와 재판 들어와라 이거죠. 재판 들어와라. 영장 실질자 받아라.
라는 겁니다. 강도, 도둑, 깡패, 조폭이라더니 오랑캐까지 나긴 부적절하다.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 모멸주기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오랑캐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오랑캐다라는 이재명 대표. 할 말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재판 가서 해라. 판사한테 가서 해라. 라는 검찰의 불편한 심기. 그 가운데 검찰총장이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공자님 같은 말을 했어요.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 보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이 다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비가 오고 구름이 끼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결국은 구름이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 하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걸 그물에 한 거고 그물 자체에 있어서 이건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하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양심에 뭐 찔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에 의해서 갖춰지는 게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제가 아까 촘촘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다, 성긴 듯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구멍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촘촘하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영장이랄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굉장히 많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 자신감을 좀 비치고 있다는 자신감을 좀 그런 내용을 지금 담아서 지금 메시지로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노자가 한 말입니다. 검찰총장 인용한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 50억 클럽이 최근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아울러서 표현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양쪽 모두 다 굉장히 강도 높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했다라는 구체적인 보도들도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재판 시작, 김성태, 이화영 설득. 기록만 100건이라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소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기록만 100건, 대북송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 어제 첫 재판. 김성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 500쪽짜리 책 100권, 혐의,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 기록이 보통 많은데 500쪽짜리 책이 100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500쪽짜리 책 100권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시절 때 수사했을 때 수사 기록 제일 많았던 수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이제 특수 사건이냐 일반 형사 사건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복잡하면 뭐 보통은 뭐 한 제일 가벼운 건 이제 한 권 정도 되겠죠. 한 권짜리는 이제 한 권도 얇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거. 간단한 범죄, 뭐 음주운전이랄지 그런 거고. 네. 사기죄랄지 아니면 이제 고소된 사람,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수사했던 것 중에서 가장 분량 많았던 수사 기록이? 저는 한 30권, 35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0쪽짜리 한 35권. 네, 예, 그것도 예. 상당한 양인데. 네, 엄청난 양이죠. 지금 100건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까? 범죄 혐의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특히 이제 대북송금, 배임, 횡령 그런 게 관계되고 또 이제 전환사채 이런 게 관계되잖아요. 그걸 이제 자금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증거로 첨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100건 정도 되는데 이제 100건이면 이제 물론 한 권이 뭐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죠. 이 정도. 예. 좀 500쪽이. 그러면 이게 이것이 한 100건 정도 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죠.
사실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그 100건을 다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복사해도 다 복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의 방대한 예, 예, 수사 예, 예. 기록이다. 그러면 변호사도 이제 그걸 증거 인부, 증거를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또 다 봐야 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적어도 변호사 여러 명이 붙어서 해야만이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100쪽이라는 의미 자체는 100건이라는 의미는 이제 검찰이 그만큼 수사를 엄청나게 해왔다는 그건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촘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 자체가 사실 이제 김성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김성태와 관련된 뭐 금고직이랄지 그런 건 전부 다 공통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랄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 있는 증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재판을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랄지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증거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현출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에 따라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어서 또 일파만파 할 수 있는 이렇게 일파만파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수사 기록이 100건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그리고 굉장히 수사를 많이 했다는 뜻이다. 물론 수사 기록이 많다라고 해서 유죄 혐의가 크다라고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록만 100건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저희 채널A가 이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의 김성애, 얼굴 보면 아시겠죠? 평창 때도 내려온 바 있고요. 2018년 북한 스마트폰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죠. 북한은 군 인력을 당시에 동원했었다라고 합니다. 김성애가 군 인력 집결까지 마쳤는데 이화영 연락 끊어져서 목 날아갈 상황이다 라고 버럭했다 경기도에 라는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저희 채널A는 취재하고 있습니다. 목 날아가겠다. 쌍방울 관계자는 재정 지원 약속 지키지 못해 상황이 나빠지자 이화영이 쌍방울을 끌어들인 거다. 이화영 전 지사 측은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비용 지원하기로 한 적 없고 대납 요구할 이유도 없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성애. 원래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 대회에도 김성애가 오기로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애 실장은 오늘 왜 빠지게 된 건가요? 여의치 않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김성애 실장이 못 온 것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번에 상당히 심한 독감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통보가 된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김성애라는 인물은 북한에서 매우 고위급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에 함께 내려온 바도 있는 인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 김성애가 버럭했다, 목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버럭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인 김성애의 버럭이 검찰에서 확보됐다라는 걸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지금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떤 의미의 버럭입니까? 군 인력까지 동원해놨다는 거예요.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예, 우선 1차적으로는 상부 보고를 했다. 네네. 상부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일정한 어떤 그 동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상부 보고를 했겠냐. 저 김성애라는 인물은 통전부 통일전략실장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이기도 하고 최승혜 외무상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일을 했고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일을 해왔던 인물이고요. 또 조선 아태평에서도 실장으로 일을 한 바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약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기자재를 들어오고 그 일은 돌격대가 할 것이다. 이렇게 내부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 계획안을 짰다는 얘기거든요. 황해도 돌격대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황해도에 배치되어 있는
군 인원을 동원을 했는데 네. 북한은 군 중심이니까 네네. 군까지 동원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산될 경우에는 김성애가 사실은 자칫 정말로 목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김영철이나 이런 그 고위 당직 관계자들이 최근에 김정은 측근에서 보기 힘든 것도 저런 것과 연관된 사실이 잘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한 문책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사실은 지금 이제 3자 되긴 4자 되기를 하는데 안부수 회장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고 솔직히 김성대 회장도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 얘기대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100% 그 진술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화영 지사가 갖고 있는 부분도 좀 리스크가 있어요.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상의하고 왔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기분 학상 예를 들면 쌍방울한테 당시 좀 내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변수가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안부수 회장이 일정 정도 이런 송금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다는 시인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중심으로 아마 검찰의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태업이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현재로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의 송명철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게 경기도가 무슨 낮추려고 왔냐라고 화를 냈다라고 주변 관계자들이 전원을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화를 내요? 송명철도 화내고 김성애도 낫자고 목 날아간다. 예전에 리선거 냉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고 목과 관련된. 그게 이제 북측의 어떤 협상 전략이기도 하고 빨리 돈 내놔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게 답니까? 빨리 돈 내놔라. 그럼 그 다른 얘기가 더 있습니까? 우리한테 돈 줄 거 빨리 주라. 그래야지 우리가 진행을 하지. 진행비 달라. 이제 그 중에서는 실제 사업비가 있고 사실 뇌물성 경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지사의 입장이 굉장히 공공하다. 예. 그리고 저는 일정 정도 이재명 지사가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이번에 알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국면도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이 부지사와 이 쌍방울 간의 대북 송금 연루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그걸 다 안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여지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다 연관돼서 지시를 내렸다가 아니라 여기는 사실 예찬 대표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전 지사의 적극적인 대응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납한 것도 없고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줬어요? 몰랐는데? 라는 입장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반박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을 언급했던 당시의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은 스마트팜의 도입 이런 부분들에 큰 관심을 표했었고요. 더 나가서 좀 더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좀 스마트한 팩토리 더 나가서 또 좀 작은 아주 가장 첨단 과학이 어우러진 도시까지도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물론 북측 인사가 버럭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했지만 실제로 북한 사람이 버럭을 했는지 그걸 직접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취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김 회장님 등으로 존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많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다는 걸까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제 2차 대질신문, 둘만 만나서 대질신문했을 때 불법 정치자금 제공 관련해서 아니 현금도 아니고 법인카드 쓴 거 다 나오지 않았냐.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오히려 지금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다 증거 검찰에. 현금 쓴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인데 중형 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검찰에 증거 많다. 내가 보니까 증거 많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형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냐 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라.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드느냐.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네. 증거 많다 검찰에. 현금 썼잖냐. 이 법인카드 의혹. 네. 검찰에 증거 많다. 차선이라도 선택하라.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태 회장이 상황 돌아가는 걸 좀 빠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과거에 우리가 이 돌직구쇼에서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이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돈의 흐름은. 그래서 제가 얹어갖고 법인카드는 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법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쓴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경기도의 부지사를 가서도 쓴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 받아서 쓴 적 없다 부인해요? 그 기록에 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전에 그 김혜경 씨가 썼던 법인카드 소고기 초밥 등에 있어서도 부인했지만 나중에 그 기록들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회사의 법인카드를 내가 다녔던 회사니까 쓴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이거든요. 뇌물. 대가성이 있게 되는. 그럼 나중에 중형을 면키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북한에 돈을 건넸던 내용들까지 이것저것 엮어가기 시작하면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쌍방울이라는 회사 자체가 다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올 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북한으로 돈을 보냈는데 회사 돈이 아니라 내 돈을 보냈다.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로 적정 수준을 정리하고 싶은 게 아마 김성태 회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저렇게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나오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모두 다 자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은데 김성태 회장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이화영 부지사가 저런 방식으로 있는 내용들까지 다 부인하게 되면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증거인멸 등으로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몰랐을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방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속도는 이 또한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거에는 이건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윤기 의원님, 네. 제가 꼭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대북송금 빼고 법인카드 관련해서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 기록도 확보가 됐고 시점, 시기도 기록으로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언론 보도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한다고 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 부인되는 건 아닐 텐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거를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몰랐다. 이화영 부지사가 비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불법적인 그 법인카드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사한테 보고했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북송금 관련된 거 말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법인카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마음이에요? 저거 받아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화영이 받았을 리 없다라는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증거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구속영장을 계속적으로 발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쓴 것은 이미 증거가 바로바로 나와 있는 거죠. 딱 떨어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것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받아 쓴 걸로 보고 있다라는 전용기 의원님의 의견도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에 화천대유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수사 없다라고 한 대목이 녹취돼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대표 이모 씨가 2021년 9월 언론 보도 직후 수사 착수 전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음 파일에 이 대목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 되면 수사 못해. 대통령 되면 그 조직 날아가. MB 때 BBK, DJ 때 비자금 의혹도 수사 안 하지 않았냐.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녹음돼 있다라고 합니다. 화천대유 이모 대표는 뭘 근거로 김광삼 변호사님 수사 못해 그 조직 날아가라고 했을까요?
일단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만 해도 수사를 못한다. 후보 되면 그 말 자체는 이제 후보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어느 한편 든다고 수사를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검찰 조직이 날아가니까 수사만 못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수사를 했던 조직이 다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이걸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위법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대장동을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고 성남시로 다 환수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장동 수사를 하고 안 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녹취록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대장동 수사 하든 말든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잖아. 우리는 그냥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진술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왜 수사를 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 할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수사에 영향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 또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어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은 또 관련된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만이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투구했지만 결국은 뭐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이화영이 제가 볼 때는 뭐 뇌물도 관련돼서도 법인카드 쓴 거 명확하잖아요. 우리 전용기 의원이 말했지만 왜 이걸 부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는 있죠. 내가 법인카드를 썼는데 이건 뇌물이 아니고 서로 친분에 의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인카드 쓴 것 자체를 또 일부러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아마 김용, 정진상,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가 이 순간만 지나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입을 이제 묵비를 하는 거고 모든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이 무너지면 뭐 또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물론 녹취록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보도이고 실제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화천대유 이모 대표의 생각은 생각일 뿐.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사는 지금 이루어졌고요. 참고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김동연 지사인데 이틀째 지금 압수수색해서 김동연 지사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정은 이해갑니다. 나는 뭔죄냐 이거죠. 난 뭔죄냐. 어제 경기도청 추가 압수수색, 이화영 자택 구치소도 압수수색이 됐어요. 대북송금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대규모로 벌이고 있죠. 김동연 지사,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 수상 대상에 있는 사람들 면식도 없다. 나랑은 당최 모른다. 누구냐? 면식도 없는 사람. 나 왜 내 PC까지 억울할 법해요. 김동연 지사는. 전익위 의원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미 경기도정은 김동연 도정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뭔 상관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그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다 집기들은요. 그 김동연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왜 압수수색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저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동연 도지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깨놓고 봐도 이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데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했다라고 들어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사실 뭐 환장할 노릇이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장이 자판기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황당한 것은 도청 옮겼거든요. 도청 옮겼습니까? 새 건물에 왔어요. 새 컴퓨터. 전혀 근무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 가서. 아니지, 이화영 전 부지사 사무실은 일치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전 도청에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새 도청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집기가 그대로인 건가? 이화영 전 부지사 집무실은 집기는 집무실은 그대로라는데. 아니 지금 이화영 지사는 지금 연동형 지사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또 공간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
구청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과도하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검사들의 충성 경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으면은 뭐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되고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경기도 대변인이 굉장히 강하게 뭐 격분하는 걸 봤는데 뭐 어쨌든 뭐 정당한 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만 협조할 건 협조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어떤 합리성, 정합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식 그런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까지 엮고 싶은 것이 검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든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야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법인카드라든지 뭐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 이게 증거가 딱 떨어지는데 이제 이재명하고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재명을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국회에서 불결시키더라도 또 한 번 이렇게 이재명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구속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500쪽짜리 100건의 수사 기록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길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이게 딱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하려고 하면 분명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검찰이 찾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새 컴퓨터, 새 집무실까지 수사를 하면서 이게 500쪽짜리가 100건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수사가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죠. 두 분 민주당 의원의 어떤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자판기 수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자, 그럼 검찰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죠. 김광선 변호사님, 건물 옮겼다는데요? 아니 근데 충성 경제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반박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경기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검찰이 충성 경제하고 뭘 인정받고 뭐 그건 정말 엉뚱한 소리고 황당무계한 소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경기도하고 이제 대북송금이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에 있는 PC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죠, 검찰은. 그러면 도지사 원래는 도지사 쓰는 PC를 계속 쓰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도지사 쓴 게 있으면 뭐 초기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도저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인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도 관계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대북송금이랄지 여러 가지로 아니면 뭐 대선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단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그냥 무조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지사실에 PC를 압수수색한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이거 법원에서 영장 받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 왜 PC를 들어가지? 그러면 검찰에서 왜 압수수색하는 이유를 써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 있을 때 이화영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 PCA 내에 어떤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지 유죄의 증거가 될지 안 될지를 범죄 혐의에서 소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전혀 새로운 PC고 뭐 아무 관련이 없으면 당연히 영장 기각하겠죠. 그런데 판사도 PC가 새로 교체됐는지 어떤지 모르죠. 그럼 일단 발부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 혐의 소명하는데 압수수색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도 필요하다니까 발부되는 거지. 그냥 뭐 충성 경쟁하고 대충 해서 뭐 어떤 PC 잡아서 일단 뭐 조지고 보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법이 사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허술하지 않아요. 돌아가는데 범죄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너무 많지 않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거고 안 되면 법원에서 기각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강한 반박이에요. 김병민 최고는요. 네, 오죽이나 범죄 혐의가 많으면 계속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김동연 지사만 하냐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성남시청 주주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도를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 또 성남시를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날 있었던 혐의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오죽이나 범죄 혐의가 많으면 그럴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힘이 없었다면 경기도지사가 됐겠습니까? 이 모든 애들을 지켜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편드는 듯한 얘기들을 쏟아내게 되는 게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김동연 지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의 온갖 부정, 부패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판단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2. 첫 번째는 기동민 의원, 민주당의, 그리고 민주당의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라임 사태의 전주 김봉현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이 기소됐습니다.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입니다. 기동민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는 2016년 2월과 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다라는 혐의고요. 이수진 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기동민, 이수진 두 의원의 반박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동민, 돈 받았다는 날 다른 곳에 있었다. 거짓을 주워 담은 시나리오, 검폭이다. 이수진 의원,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1억 500만 원 등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두 의원 모두 다 강하게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과거 이 정관계 로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았을 때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대가로 주신 겁니까?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 하셨습니까? 자,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민주당 비례의원이 김봉현에게 정치자금 받았다. 네. 1억 500. 굉장히 큰 돈인데 혐의 내용은? 진술이 일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고민이 깊었을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7년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관련된 증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진술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더 정확한 물증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보는데요. 다른 것보다 기동민 의원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2016년도의 일인데 서울시의 정무부지사까지 지냈던 인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양재동 부지라든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연성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던 옵티머스 라임. 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흘렸던 피눈물의 값을 아마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범죄로 인해서 정치인들에게 억 단위의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소장에 관한 내용들 어떤 물증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유죄로 판단이 되게 된다면 그냥 범죄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눈물을 통해서 얻어낸 범죄 수익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 조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 부지사는 그럼 김영주 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부시장 하시고 나서 후임으로 기동민 의원이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한 겁니까? 예, 그때 제가 부시장 때 정무보좌관을 했고 기동민 의원이 당시에 보좌관 역할을 했군요.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도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양복 수수 혐의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직접 한번 그 의원회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기동민 의원을요? 예. 기동민 의원이 그때도 우리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잘라서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제가 뭐 이걸 가타부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액수가
뭐 사실은 뭐 청년운동, 말하자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소위 말하는 기동민 의원은 소위 김건태계의 젊은 총애받는 젊은 정치인인데 과연 저렇게 큰 돈을 들썩 받았을까? 뭐 화물터미널 부분은 제가 부시장 때도 계속 의제로 남아있던 골치 아픈 부분인데 기동민 의원 스타일이 그런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기동민 의원의 성정이나 그동안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의심쩍은 기소가 과연 뭘 가지고 기소했는지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검찰 쪽 입장도 나왔는데 김봉현의 진술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이 오간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네. 그게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2년도에 그 라임 사태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봉현 회장이 측근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임 사태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이제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었고 그러면서 라임 사건 자체를 서울 남부지검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증권금융과 관련된 수사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폐지를 하고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하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게 수사가 안 됐다가 김봉현이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잡히고 나서 수사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난 돈 받은 장소에 없었다. 다른 데 있었다.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죄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리바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리바이를 아마 검찰에 수사받았을 때도 얘기했을 텐데 이제 검찰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지금 검찰은 통화 내역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용카드 내역 자체는 아마 어디서 식사를 했든지 만났을 때 비용으로 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라는 공통된 의견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하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부승찬 전 대변인, 최근에 천공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한데 군 방첩사가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출간한 책에 한미 당국자 간의 비공개 회담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해요. 군 기밀 유출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 해당 저서에서 천공 의혹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고 천공 관련 의혹은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부승찬 전 대변인은 내가 천공 얘기해서 수사당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책을 쓰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천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 압수수색이 별도의 사건이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린을 건드린 이게 아닌가,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의 주장은 군기밀 위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천공 얘기해서 보복받는 거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전윤기 의원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면서 썼겠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고 국방부 대변인까지 했던 이제 군인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군 기밀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 정도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렇게 책으로 쓰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엮어서 쓰는 경우는 많은데 영린을 건드린 게 맞죠. 천공을 이야기하면서 천공이 갑자기 등장하게 됐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천공으로만 기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공의 분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대단한 사건을 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군 방첩사가 한다는 것은 좀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군 방첩사는 군 기밀과 관련된 것은 압수수색 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분노를 표출하듯이 나가는 사안은 정말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의심할 만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주장에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공의 분노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천공이 분노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천공 얘기를 꺼내서 누군가 분노했다는 겁니까? 천공도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내가 왜 나와라고 이렇게 분노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실제로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방문했던 사람들도 뭐 사실이라면 사실을 왜 얘기했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짓이라면 왜 거짓을 얘기했냐 하고 포괄적인 분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대통령실이겠죠. 대통령의 공간을 결정하는데 저는 의혹들이 나온 것이 아마 굉장히 큰 분노의 지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천공 얘기야 이제 법적 다툼을 통해서 분명한 지지율이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합리적인 논거나 근거가 전혀 없이 카더라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국민들께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핵심적인 인사가 거기 함께 있었다는 청와대 지금 현재 용산의 경호처장 아닙니까? 경호처장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천공에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꺼냈던 부승찬 전 대변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있는 건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들이죠. 책에 나왔던 일들, 더구나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국방부에 몸을 담고 있으면 한 정치인을 모시고 있는 상황보다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특정 정당 속에서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여왔던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압수수색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처럼 한미 간의 중요한 내용들을 군사 안보, 기밀에 관한 걸 본인 스스로가 이런 기밀들을 유출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가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 이런 핵심적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벼이 처신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첩사가 글쎄요. 전직 대변인 압수수색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국방부 출입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합니다만 방첩사가 정말로 민감한 군 기밀 유출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검찰 압수수색한 건 아니에요. 방첩사예요. 김관선 변호사님. 방첩사죠. 그러니까 이 부승찬 대변인이 민간인이에요. 원래는 이제 방첩사 군에서는 수사할 수 없는 대상인데 군사 기밀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의하면 민간인도 이제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사실 이제 천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오해의 소지는 있죠. 천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방첩사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비 이락처럼. 그런데 이제 방첩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2010년도 10월에 미국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 회의를 해요. 근데 한미 연합사령관인 에이브럼스가 전시 작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저서에다가 자세히 서술을 한 거예요. 근데 한미 어떤 전시 작전권 전환이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기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왜 전시 작전권을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 한국에는 핵심 역량이 부족하다니 그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첩사에서 이제 군사 기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수사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책에 저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토록 유출돼서는 안 되는 기밀이라면 김영주 의원님, 네. 방첩사에서 이미 출간된 책에 대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약간 양비론적인데요. 네. 어쨌든 그 본인이 그런 책을 출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명예훼손이나 또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 유출이 안 되도록 본인이 설명하고 있듯이 그런 어떤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핵심 안보와 관련된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간의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퇴임 직후에 책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입은 좀 무거워야죠, 사실. 그리고 또 막말로 그러면 천공 때문에 수사한다고 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공하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눈치를 보는 수사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 뒤로 억지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얼간 매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전체 그야말로 자판기 찍듯이 계속 압수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민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팩트체크 프레젠테이션 안천황 파상 공세. 저분들 이름을 따면 안천황이 되는군요. 안천황. 파상 공세에 나왔습니다. 일단 김기현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습니까?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의 연속입니다. 전형적인 모함이다. 땅이 1,800배 뛰었다라는 건 정말 궤변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해명, 과연 다른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른 후보들의 파상 공세는 하지만 여전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해명이 덜 된 것이죠. 왜 본인이 점점 더 화제를 키우시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혹 해소가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으로,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명민 최고위원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땅 문제 가지고 1,800배가 뛰었다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 이 민주당에서 시작됐던 내용들을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고 들어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8년도에 땅을 샀던 거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땅을 그 현장을 보니까 산 중턱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그 상황에서 차익을 남기기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SBS 저녁 뉴스 보도를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있는 주민들 인터뷰를 해보니 누가 이런 땅을 사냐. 실질적으로 땅값 쳐도 10만 원이 평당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98년도에 샀던 땅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세를 비교해 보니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시세 차익이 1,800배는커녕 10배도 채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제 김기현 후보가 이 1,800배 그게 가장 이 의혹의 핵심인데 그거 갖고 지금 다시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후보 어제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800배 올랐다고 주장하는 부지는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산이 아니라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다른 아파트 부지가 오른 것 같고 김기현 후보도 땅값이 1,800 오른 게 아니냐라고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정확한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난날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되게 치열했는데 그때 나왔던 핵심이 오세훈 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생태 땅집을 갔냐, 페라가모 구두를 실었냐 이걸 갖고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선거가 되니까 박영선 후보도 끝까지 그 내용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결국 네거티브 선거를 치렀던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되면 이게 당 내에 있는 단합과
화합을 저해할 수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지에 대한 비전 정책들이 좀 희화화될 수 있어서 민주당의 이런 거짓, 가짜 뉴스에 부안해동하는 일들은 이제 좀 뒤로 물릴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 해명도 그렇고 김병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왜 당내에 있는 후보가 3명 모두 한두 분도 아니고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후보 모두 다 민주당에 제기한 의혹을 갖고 사실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거든요. 민주당보다 왜 더 집요하게 물고 들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기현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현재 주자인 상태가 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4.7 보궐선거 얘기를 드렸던 것도 그 당시 이제 생태탕 의혹 등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앞서 있는 상태였지만 이런 네거티브 한 방이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판에서 기인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서 민주당에게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뭔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양희원 의원이 얘기한 1800배는 명백한 가짜뉴스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당내에 이런 화합을 해치는 행위들은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다 좋은 정책적 비전과 역량을 갖고 있는 후보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우리 내부적으로 단합되면서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각 후보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역공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는 특정 후보가 더 해악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천하람 후보가 윤핵관이 국민의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윤핵관도 우리 국민의힘이죠. 천하람 후보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1인 지배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천하람 후보가 더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는데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자는 게 그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도 김기현 후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내부 총질이 더 해악이다. 지금 당내 열기가 굉장히 치열한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첫째로 김기현 후보 땅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고 왜 저런 바보같이 저런 땅을 샀을까? 그게 의혹이에요. 오히려?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되나? 저 땅을 살 정도의 판단력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실제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몇천 배, 몇백 배 주변에 가서 뭐 언론에 나왔다시피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세하는 것도 후보자들도 문제가 되고.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의 이 땅 투기 의혹 공세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물론 뭐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공세하는 것은 자기가 1등이 아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뭐 1등을 무조건 물어뜯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빨리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국면 전환을 해서 다른 특히 천하람 후보 같은 건 젊은 후보로서의 새로운 자기 비전, 어떤 자기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황교안 후보는 황교안 후보대로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내가 낸 어젠데 다 달려들어갔고 내 몫이 3분의 1밖에 안 되네. 이런 부분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전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사실 김기현 후보의 저런 공세, 본인은 윤핵관도 당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다른 후보는 해악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기 모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열기가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전당대 그 이후도 좀 생각하면서 여지를 둬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들 간에는 그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실제로 누군가가 당대표 되면 다 공천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천하람 후보도 들었던 걸까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수용하겠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대통령께서 원하는 후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한동훈 출마 쌍수 들고 환영이다. 강남 3구에서 출마할 때 가장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를 거치면서 약간 입장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랑 자꾸 얽혀져 있는 게 부담감이라 그걸 떨쳐내야지만 당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는 좀 이준석 전 대표와 나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인터뷰로 보이는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낸다고 그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구태여 전당대회 판에 끌어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의 압승이 윤 정부 성공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그 비전과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얘기, 한동훈 장관 얘기 이런 게 천하람 후보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천하람만이 할 수 있는 내년 총선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를 환영한다.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장관 출마시키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천하람 후보는 강남 3구에 공천하겠다. 강남 3구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강한 지지세가 있는 지역이라서 강남 3구에 공천한다?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아니 공천을 당대표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대표면은 자 너는 여기 공천 가고 또 특정 후보는 저기는 자객 공천하고 제 주변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우리 지역구에 자객 공천한다고? 그럼 여기서 열심히 진짜 2020년 총선 이후로 땀을 흘리면서 지역을 이끌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객 공천한다 그러고 열심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대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또 이 당을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총선 승리를 이끌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으로 공천도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당대표 혼자 모든 것들을 다 독식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들어가면 우리들도 같이 함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대표 혼자 합니까? 아직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광진 갑지영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후보들 간에. 제자리에다 자기 공천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예, 싹 웃고 있어요. 은근. 아니 어쨌든 한동훈 장관 출마시키겠다는 얘기가 지금 공통적인데 강남 3구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마라.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대권 프로젝트를 이제 돌릴 텐데 이 국회의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권 프로젝트에 돌리는데 뭐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 고민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을 거고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계산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뭐 총리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장관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동훈 장관으로 이제 본인의 당대표 이제 직을 어필하는 부분은 사실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우리 비대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천은 결국에는 당원들이 할 수 있게끔 맡겨두는 것이 더 혁신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출할 이재명 호위 부대를 선정해달라. 이른바 공모 아닌 공모를 한 셈인데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은 최근 정청래 의원에게 자객을 보내겠다라고 하고 고민정 의원 등에게 세비가 아깝다라고도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 퇴출 대상 선정도 당원들이 결정해달라. 이미 예시로 말씀드린 정청래, 김의겸, 김남국, 고민정, 김용민 의원 등 여러 이름의 리스트가 당원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라고 특정까지 했다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 퇴출할 의원들의 리스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가 지난 대선 때 말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 건지 이재명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민주당의 무슨 뭐 공천위원장이든 인수위원장이든 하고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합니까? 사실은 뭐 오히려 저렇게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고맙다. 공천 확정이잖아. 안철수 후보가 네. 나의 공천을 확정해줬다. 네, 민주당 공천. 정청래 너무 좋아하잖아. 네가 말한 안철수. 내가 지금 당에서 지금 586 때문에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지 모르는데 자객 공천한다는 공천 확정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땡큐 안철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